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또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과 실망스러운 중국 랠리 역시 투자 심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다만 10일과 11일 각각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거래일간 랠리했던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0.18% 하락한 132.6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와 관련해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지난 5일 연속 상승에 따른 건전한 조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각종 호재가 분출하며 지난 거래일간 11.61%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일제히 랠리했으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자 비트코인은 2% 이상 하락, 6만 1,000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자 전일 중국 증시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6.6%, 선전지수는 8.7% 급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동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자 국제유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A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0.1% 하락한 배럴당 73.4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도 0.44% 하락한 배럴당 76.8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유가가 이틀 내내 급락하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에 저가 매수에 힘입어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김영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3% 상승한 42,512.00포인트에 S&P 500 지수는 0.71% 오른 5,792.04에 나스닥 지수는 0.6% 상승한 18,291.6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로써 다우와 S&P 500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은 내일 공개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로보택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1.41% 빠지며 241.05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엔비디아는 5일 연속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다 오늘장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18% 떨어지면서 132.65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는 여전히 선전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6% 상승해 5,321.90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상무부가 올해 8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704억 달러로 전월 대비 85억 달러, 10.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708억 달러를 소폭 밑돈 수치고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01억 달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적자 폭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감소에는 수출이 2,718억 달러로 전월 대비 53억 달러 늘고 수입은 3,422억 달러로 전월 대비 32억 달러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는 지난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7월 약 2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던 무역 적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17일에서 18일 있었던 FOMC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인하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표결권을 갖고 있던 12명의 위원 가운데 미셸 보우먼 이사가 빅컷에 반대표를 던지며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주장했고 보우먼 이사를 비롯한 다른 일부 위원들도 노동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할 거라며 빅컷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의사록은 절대 다수가 빅컷을 선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인플레이션 안정 속에 정책 무게 중심을 고용 안정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의 이후에 나온 고용 지표들은 미 노동시장이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 당시에 비해서 실제로는 더 견조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FOMC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 만장일치가 아닌 결론에 도달한 건 2005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과도한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강제로 분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미국 인터넷 검색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나 신규 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동적, 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글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제안이 급진적이라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글 측은 크롬이나 안드로이드의 분리가 많은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구글에 사용자들이 다른 검색 엔진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제한할 수는 있다면서도 회사의 분리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SMC의 올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칩을 공급하는 파운드리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인 TSMC는 3분기 매출이 7,597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31조 7,200억 원으로 예상치인 7,48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고요. 지난 2분기에 6,735억 대만 달러와 비교해서도 증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TSMC가 인공지능 수요의 혜택을 받으면서 시장과 자체의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3분기 매출을 내놨다며 AI 시대의 선두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SMC의 이번 매출 호조는 압도적인 파운드리 경쟁력의 영향으로 평가됩니다. TSMC는 현재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엔비디아의 AI 칩 파운드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TSMC는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늘리는 중인데요. 이달부터 가오슝 난츠 과학단지에 3공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공식 실적 발표는 다음 주인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오틴토가 현지 시간 9일 현금으로 주당 5.85달러, 총 67억 달러의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일 리오틴토의 인수 소식이 처음 보도된 시점에 비해서 90%의 가격 프리미엄이 붙은 건데요.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리오틴토는 세계 1위인 엘버말과 SQM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리튬 공급업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리오틴토는 이번 인수로 리튬 생산 용량을 10만 8천 톤에서 37만 3천 톤으로 늘릴 수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리오틴토의 CEO 제이콥 슈토스홀름은 아카디움 리튬 인수는 리오틴토의 선도적인 알루미늄 및 구리 사업과 세계적인 리튬 사업을 창출한다는 장기 전략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고, 아카디움 리튬의 CEO 폴 그레이브스는 이번 인수가 자사의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줄여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추진 속도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하며 현지 시간 9일 중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7% 넘게 폭락했습니다.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요. 현지 시간 9일 기준 중국 상하이 증시의 SCI 300 지수는 7.1% 폭락하며 11일간의 상승 후 처음 하락했고, 홍콩의 항생 지수도 전날 10% 하락한 후에 또다시 1.5% 하락했습니다. 범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 전에 연이어 발표된 부양책 덕분에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왔지만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추가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자 이 시장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잉이 파업 중인 노조에게 제안한 협상안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근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잉의 상업용 항공기 부문 CEO인 스테파니 포프는 회사가 이번 주 협상에서 임금 계약을 개선했지만 노조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가 협상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정크로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S&P는 현지 시간 8일 보잉 노조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회사의 재무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잉에 부여한 트리플 B-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플 B-는 S&P의 신용 등급 분류에서 투자 적격의 최하단인데요.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하향되면 정크 등급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혼다가 미국에서 17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차량의 조향장치 조립이 잘못돼 내부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차량의 조향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는데요. 혼다는 2021년 이후 이 문제와 관련된 10,000건 이상의 보증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일부 차량으로 시빅과 시빅 타입 R, CR-V, HR-V, 아큐라 인테그라와 인테규라 타입 S 차량입니다. 운전자들은 11월 18일 우편으로 리콜 관련 통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HBM 파운드리 중국 공습 3중고 애니콜 화형식 수준으로 칼 뺀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수뇌부가 8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후에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자 재계에서는 깜짝 놀랐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갤럭시 노트 7 스마트폰 배터리 발화 등 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이 나서서 사과를 한 적은 있어도 단순히 실적에 대해서 반성문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삼성 초격차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부진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5년 단행한 애니콜 화형식 수준의 쇄신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반도체 실적 부진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당장 업사이클에 올라탈 듯했던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우선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삼성 DS 부분의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약 2조 원가량 낮은 4조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메모리 평균 가격이 하락했고요. PC용 범용 D램 제품인 DDR4 8GB의 9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7달러입니다. 메모리 업사이클에 힘이 실렸던 4월 대비해서 24%가량이 하락한 수준이고요. 고정 거래 가격은 기업 간 대량 거래 가격으로 메모리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인공지능의 온기가 스마트폰이나 PC 등 IT 기기의 수요까지는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주요 세트 업체들이 재고 조정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여기에 중국 메모리 업체의 범용 D램 물량 공세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는 2020년 월 4만 장 수준이던 D램 생산 능력을 현재 월 20만 장까지 늘렸고요. 2025년 말에는 약 30만 장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순 생산 능력만 두고 보면 내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약 16% 선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삼성 역시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거시 즉 구형 제품 공급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CXMT의 D램 공정 노드는 17나노미터 수준으로 삼성전자와 비교해서는 3, 4년 수준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범용 D램 시장을 빼앗기고 나면 향후 특정 시점에 이익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설상가상 삼성의 고민인 HBM 퀄 테스트도 여전히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삼성이 늦어도 9월 중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HBM3E 퀄을 마무리해 4분기부터 본격 납품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해왔는데요.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사설에는 선을 그었지만 고객사 확보 등의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갤노트 7 발화 이후의 첫 공개 사과였는데요. 문제점을 인정하고 삼성답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인프라 38조 투자, 국경절 끝나자마자 부양카드 꺼냈다. 중국 정부가 국경절 연휴 직후인 8일 2천억 위안 규모의 재정 지출 계획을 내놓고 경기 부양에 대한 총력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지준율과 정책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대거 내놓은 데 이어서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또다시 꺼내든 셈인데요. 단 최대 10조 위안에 달하는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까지 점쳤던 만큼 업계는 이번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부 정책들이 시장 예상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최대 10조 위안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하는 초대형 재정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중국 재정부가 올해 2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소비 촉진과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날 발표 내용만 보고 보면 다소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더 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던 만큼 그에 비하면 모두가 실망했다라는 지적이 더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비 진작 등 5개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 도입을 강화했습니다. 기업 지원, 세금 우대 정책은 연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부양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출력 향상, 주행거리 확대, LG엔솔 차세대 배터리 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를 상대로 수조 원대 배터리 수주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 남다른 기술력을 토대로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낙점받았기 때문인데요.
성장 둔화를 겪는 전기차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에서 46파이 배터리 등 혁신 제품군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구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수주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처를 다변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말부터 미국 전기차 1위인 테슬라에 해당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 4년 뒤부터는 벤츠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엔솔 2028년도부터 10년간 벤츠에 50.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해 전기차 수십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배터리 업계에서 46파이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쓰이는 배터리와 비교해서 지름과 높이를 늘려 에너지 용량과 출력이 각각 5배, 6배 높고 주행거리도 16% 늘어나는 장점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에도 유리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LG엔솔에 따르면 유럽과 북미 지역의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파우치 배터리 공급이 늘었고 북미 전력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증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로 고정비 부담 완화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등도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 속에서 루노 등 잇단 수주에 성공했고요. 미래 먹거리 46파이 배터리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 가격 단가도 뚝 떨어졌는데 전기차 배터리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B컷보다 노컷 확률이 높아 미 국채 금리 다시 4% 넘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에 하락했었던 미 국채 금리가 2달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습니다. 9월 미국의 채용이 활발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준이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무너지면서인데요. 연착륙을 넘어서 한동안 경기 둔화가 나타나지 않는 노랜딩 전망까지 나오면서 11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도 급상승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7.1bp 오른 4.033%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4%를 넘어선 건 7월 31일 이후 2달 만에 처음인데요. 이달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7.6bp 오른 4.004%로 8월 이후 처음으로 4%를 재돌파한 바 있습니다. 9월 고용보고서 이후 기준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연준의 걱정거리인 고용시장의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경제 연착륙에 대한 전망이 커졌습니다. 연준이 고용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1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2.6%에서 12.6%로 급상승했습니다. 반면 0.5%포인트 내려갈 확률은 현재 0% 수준이고요. 9월 고용 호조에 연착륙 전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는데요. 연준에서도 점진적인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단기 계약이 많고 항로 늘어 HMM 유럽 매출 상승세.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인 HMM의 유럽 항로 매출 비중이 올해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향 운송 계약은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단기 계약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폭등한 해운 운임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세계 1위 선사인 MSC와 협력해서 유럽 노선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전략 역시 밝혔습니다. HMM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 9,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33%는 유럽 항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글로벌 물동량 자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2022년, 2023년 대비 유럽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현상은 유럽이 북미 아시아 등 다른 지역 대비해서 단기 계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중동 리스크로 폭등한 해운 운임이 즉각적으로 실제 운송 계약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 항로는 장기 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지만 유럽은 30% 미만으로 올해 3분기에도 운임 상승세가 계속됐었던 만큼 올해 유럽 시장이 HMM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 매출 5조 중에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 중동 리스크 등의 운임 최대 8배 넘게 뛰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유럽 노선 3개 더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면 헤드라인입니다. K방산 향방 및 대응 전략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조건 없는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방산주 강세는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섹터 상황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건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 4년 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방산 쪽에서의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중동 쪽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 방산주들의 물론 이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선 그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전에는 이 방산주 섹터가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바뀌었었지만 지금 이제 방산주들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펀드멘탈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수출 효자 이 산업으로 좀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서의 이슈가 좀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초에 이 KADAX 2024 이 방산 전시회까지 나와주면서 이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또 이제 휴전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석유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군사기지나 이런 얘기가 좀 여러 변수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유가까지도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이 세계 경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주식 섹터 면에서는 이 방산주들과 또 이제 석유화 관련주들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이 등락폭이 결정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떤 이 몸의 외부적인 이슈가 아니라 수출적인 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 방산 이 전시회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이 새로운 신제품을 많이 선보였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끓고 있습니다. 방산주, 전쟁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과 납기, 성능 모두 좋아서 K방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방산 품목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중동 쪽에서도 리스크 나왔을 때 중동 쪽 수출 부분도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추운 날씨든 이 더운 날씨든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한 대처가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방산 품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그 전에도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출 쪽에서 확대가 일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동 쪽 또 이제 아프리카 이런 신흥 아시아 쪽으로의 이 품목에 대한 수출 국가의 확대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올해 우리나라 이 방사청 같은 경우가 이 해외 수주 목표 금액을 200억 달러로 지금 제시한 상황인데요. 불과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4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그것보다 좀 높았던 이 173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200억 달러 이상까지는 지금 수주를 매년마다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이 내적인 내수보다도 수출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쪽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은 결국 마진이 좀 높아지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 내수 쪽에서의 수익성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많이 남으면 한 1.5% 정도 하지만 이 수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이상의 어떤 이제 5% 내외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 좀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져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수익 구조 부분이 탄탄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올해 1분기 때 봤을 때도 우리 방산 4사의 이 수출 비중 같은 경우가 거의 38% 이상까지도 지금 차지했거든요. 작년까지가 한 30% 초반, 그리고 재작년이 이 상반기 때도 봤을 때도 한 15% 내외의 수출 비중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점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한번 쏴줘야지 테마성으로 조금 올라갔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엄연하게 수출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휴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휴전 시에 국내 방산주 영향,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지지부진해질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수출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방산 쪽 같은 경우가 일반 다른 이 섹터 대비해서 뭐 다른 섹터 뭐 어떤 반도체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바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수요와 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경기적인 부분이 타지만은 이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한마디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한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이후에 이 어떤 방산비에 대한 지출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군사비에 대한 지출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확률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 동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GDP 대비해서 방위비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5%에 육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나토에 대한 이 가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 국제적으로 정세가 좀 많이 기추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발트해가 나토 회원국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 국방비 지출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휴전 시 이후에도 저는 특히 이제 뭐 동유럽, 북유럽 얘기하지만 지금 유럽의 선진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군사비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좀 중동 쪽도 그렇지만은 이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은 계속 그 상향 추세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리스크 그리고 외교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군인데요. 이제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같은 상황 속에서 방위비를 더 올리는 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얼마 전에 인적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강세를 기록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내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접근해도 되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단기적인 접근은 필요한 건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이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뭐 방위 산업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에 집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의 실적 굉장히 좀 좋았었지만
뭐 이 다른 이 통신 쪽 IT 쪽에서의 그 자회사들의 변수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이후에 이 방산 쪽에서의 실적으로만 집중한다면은 지금 현재 인적 분할하기 전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상향 추세를 좀 계속 갔었거든요. 최대 뭐 18주 이상까지도 이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그 평가가 좀 좋았던 상황인데,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연히 1조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때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뭐 K9 또 이제 천무 이쪽에서의 인도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좀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폴란드 외에도 이 말씀드렸던 이 그 전에 새롭게 좀 준비하고 있는 천궁2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사대 중에 이 수출 물량은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가치성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방산 쪽 사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종합 방산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우주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적으로 바로 잡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밸류 체인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이제 포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에어로 또 이제 시스템, 이제 세트랙 아이로 이어지는 이쪽에서의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이 수직 계열화됐을 때 이 사업에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후에 사업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목표 주가는 최대 지금 39만 원까지 잡고 있지만 그 이상까지도 저는 이 증권사들이 상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신고가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단기적인 어떤 그 관심을 좀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 더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유럽보다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큰 영향을 미쳐온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중동향 수출 성과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2020년 이후로 이 중동 쪽에서의 수출 부분이 지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작년 12월이었죠. 이 GCC, 그러니까 걸프협력회 6개국과 FTA 협상을 최종적으로 지금 타결을 했어요. 그때 공동 선언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지금 방산 수출에 대한 어떤 관세 철폐나 이런 부분이 중동 쪽에서의 수출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쪽에서의 수출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작년에 뭐 이 천무, 뭐 다연장 로켓에 대한 수주 부분에 있어서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 이라크 쪽에서의 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들려오면서 이 중동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중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국방비, GDP 대비해서 이 국방비에 대한 지출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이라크 천궁2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3조 7천억이거든요.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중동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금액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본다고 하면은 뭐 지상 쪽에서의 방산 품목으로 집중적으로 수출이 됐지만, 저는 이제 이 중동 쪽에서의 이 어떤 수주 품목에 대한 부분이 항공 쪽으로 집중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LG 넥슨도 그렇지만은 다른 이제 항공 쪽 방산 쪽에서의 그 특화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지금 저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 아울러서 차장님께서 꼽아주시는 최대 원픽, 방상준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대 로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뭐 K2 전차에 대한 유력은 그 글로벌적으로 점점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3,8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약간의 좀 방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이 하반기 때 약간의 그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이 작년과 상반기 대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현대로템의
뭐 잔여 물량, 1차 계약의 잔여 물량이나 또 이제 2분기 때 디펜스 수주 잔고를 뭐 본다고 했을 때 폴란드 쪽에서의 그 수주에 대한 부분은 실적은 하반기 때 잡히고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저는 계속 하반기 때 나올 가능성, 연말쯤에 봤을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이 인적 분할이라는 그 이슈가 좀 있었지만은 현대로템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 대변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것보다도 그렇게 잘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매수 신호로도 판단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808이죠. 이 차륜형 장갑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루 쪽에서의 30대 수출을 지금 맺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 그리고 페루라고 하는 남미 지역 쪽에서의 또 수주를 받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방산 품목이 이 사계절에 이 대응하는 부분이 특화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의 다변화에 의한 실적 부분도 이 좋아지면서 이 주가도 계속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현대로템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또 주가가 증명하고 있는 현대로템 꼽아주셨습니다. 목요일 오늘의 일면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습 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차이나 포커스, 국경절 이후에 중국 증시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한 주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증시 경기 부양 패키지 발표 이후에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세를 연이어서 기록했습니다. 9월 부양 패키지 발표 이후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5월의 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지금처럼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정책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향후 한 달, 두 달 정도는 상승세가 이어지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기계와 철강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말씀드립니다. 국경절 직후 중국 증시, 우선 중국 증시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부양 패키지가 발표되고 4거래일 만에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올해 5월의 고점을 넘어서서 상해 종합지수는 저점 대비 23% 넘게 올랐고요. 심천지수는 32%, 항생과 항생 H지수는 각각 27%, 30%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오면서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9월 18일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바로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10월 8일의 모습입니다. 자,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처럼 가파르지는 않더라도 향후 두 달 정도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2019년 감세 그리고 비용 절감 정책 발표, 2023년 리오프닝 결정 이후에도 한 달 반에서 두 달간 지수별로 10에서 30% 넘는 상승세를 이미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9월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기에 대해 논의하고 부동산 정책 강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소비 촉진, 자본시장 진작 등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책 강화 움직임이 지속된다는 점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중국 제조업 PMI는 49.8포인트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소멸되면서 생산과 수요 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7월부터 강화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는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고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는 강화한 상황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로 그나마 중국 경기를
지탱해주던 해외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 입장에선 부담되는 요인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경기 부양책으로는 경기 주체의 심리를 되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속성 있는 부양 정책을 통해서 심리 회복 그 자체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폭을 축소해왔던 중국의 PPI는 8월에는 마이너스 1.8% YOY 기준으로 전월 대비 하락폭을 키우면서 디플레 우려를 확대했었고요. 공업기업의 이익 증가율 또한 8월 마이너스 17.8% YOY 기준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모습을 지표를 통해서 그려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책으로는 경기가 확실하게 개선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미뤄둔 특별국채와 특수채 발행을 더 촉진하거나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에 대한 힌트는 10월 말에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랑 비슷한 상황인데 2023년 말 추가 발행된 1조 위안의 국채가 10월 전인대 상무위원 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재정 적자율 목표인 3%를 넘겨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서는 정부 투자, 인프라와 관련 있는 기계, 그리고 철강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락을 방지하되 추가 건설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착공과 관련된 업종보다는 가전과 인테리어 자재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소비주의 반등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보다 11% 폭등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있었죠. 그 기간 휴장했었던 중국 증시는 8일 재개장 직후부터 바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전에 홍콩 지수는 이 기간 동안에 연이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바로 상승 흐름을 뒤늦게 반영됐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골드만사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중국 증시가 15에서 20%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천하의 급등이었다라는 비판 역시도 있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의 실망감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큰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속도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10월 9일 중국 증시는 낙폭 과대를 기록했었고요. 11일간의 상승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6.62% 하락했고요. 항생 종합지수 역시 1.38% 낙폭을 기록하면서 파란물을 키워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돌아오면서 중국 국채가 급등했고 30년물 선물은 0.8% 상승, 그리고 현물 시장의 기준 수익률은 모두 소폭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책이 기업 수익 개선, 그리고 더 나은 거시경제 데이터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원하고는 있지만 기대와 경제 현실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즉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추가 코멘트를 잡았고요. 결국은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신뢰 회복감이 더 우선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차이나 포커스 국경절 이후의 중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 증시, 다만 20% 가까이 상방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 포인트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서 증시칠 어떤 내용 담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지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